그 AI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현실 속의 이 AI의 시장은 제한적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물리세계에 AI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다. 가장 강력한 물리 AI 세계 플레이어는 테슬라로 아무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AI라는 것을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도 익숙하게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업계 안에서는 피지컬 AI 혹은 물리 AI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의 주제가 몇 년 전부터 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그 전에 이제 인지의 과정,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통해서 비전 인식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인터넷에서 찾으면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고 이게 고양이다라는 그런 인식의 단계를 거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응답형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주 또 근래지만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질문에 응답을 하는 AI를 뛰어넘어서 앞서서 뭔가를 제안해주는 이런 에이전틱 AI 시대까지 왔는데요. 이 AI 시대를 보시게 되면 가상의 세계에서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기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답을 얻고 사고를 하는, 최근에는 물리 AI라고 하는 물리 세계와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그 AI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의 AI뿐만이 아니라 이 AI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공간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물리적인 매개체를 실제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AI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현실 속의 이 AI의 시장은 제한적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물리세계에 AI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다. 엔비디아는 AI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강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GPU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AI를 다루는 기업들하고 모두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다양한 로봇, 그러니까 물리 AI 디바이스 하나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10여 개가 넘는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모두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GPU와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사실 소프트웨어 강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쿠다라고 하는 그 GPU를 가장 잘 돌릴 수 있는 엔비디아의 강점인 소프트웨어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피지컬 AI 디바이스, 그러니까 물리 AI 디바이스, 로봇 내지는 자동차를 그 기반 하에서 구축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고객이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물리 AI 시대가 열리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다양한 참여자를 그 안으로 유도해서 본인들의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나의 강자로도 보여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는 플랫폼만 제공하지 본인들이 그 디바이스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를 보유한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들고 와서 물리 AI의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강력한 그 물리 AI 세계를 좀 지배할 것으로 보이는 그 플레이어는 테슬라로 아무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xAI라고 하는 강력한 AI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테슬라 자체로도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구현하기 위한 AI 모델과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 물리 AI 디바이스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또 스페이스X와 같은 로켓,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타링크와 같은 이런 물리 AI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강력한 선두주자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로봇 택시가 사실 물리 AI를 가장 먼저 구현하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자율주행 기술이 거의 완성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올해 6월부터 당장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보택시 사업을 보면 테슬라가 유일한 그 주자는 아니고요. 이미 중국에서도 바이두, 아폴로 고 같은 프로젝트가 우한시 같은 경우에 무인으로 이미 수백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웨이모라는 기업이 뭐 LA나 피닉스, 그다음에 텍사스 오스틴 같은 지역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이미 800대를 돌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1000대 가까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 가게 되면 이미 굉장히 일상적인 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택시 이용하듯이 앞에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를 굉장히 수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가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 헤일링의 마켓 쉐어를 거의 넘어설 정도로,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웨이모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로보택시가 상당히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테슬라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웨이모나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은 물리 AI 디바이스가 데이터의 수집 장치이자 실행 장치인데요.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전 세계에 거의 700만 대 가까이가 그 데이터 수집 장치로서 굉장히 긴 시간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AI 모델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룰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규칙을 입력한 대로 로봇 택시들이 주행을 하는 이런 룰 베이스드 방식이 하나가 있게 되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버전 12부터는 엔드-투-엔드 방식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터를 완전하게 AI 모델이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을 통해서 판단도 스스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판단과 개입이 없이 AI 모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최근에는 더 그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람이 사전에 어떤 영상을 보고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입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환경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짚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AI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더 옳은 방식이다라는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에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고요. 이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LA에 있는 워너브라더 스튜디오,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정해진 경로로만 그 로보택시들을 선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테슬라의 지금의 자신감은,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제 더지라고 하는 그 효율화 정부 수장을 좀 맡으면서 이런 규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캘리포니아 지역만 해도 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제로 이제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연방법으로 해소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차들을 상당히 좀 문턱이 없이 풀 수 있게 될 걸로 보이고, 지금 텍사스에서 6월에 하겠다는 것도 일반을 대상으로 아마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테슬라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반에게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자신감이라면 사실 사고가 거의 안 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테슬라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테슬라의 그 기술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포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 포드 CEO가 직접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거를 실적 발표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좀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이전에는 그 라이센스 아웃, 본인들의 FSD 패키지를,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만 얹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하드웨어 플랫폼을 어느 정도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마도 다른 길들을 좀 찾은 게 아닌가 싶은데, 테슬라 스스로가 로보택시 생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잘하는,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구상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는 크게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많은 그 디바이스들을 보급하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데는 그 로보택시를 굉장히 빠르게 싸게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그 사이버 트럭이라는 이전의 모델 안에서도 제조 혁신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버 트럭도 이 언박스드 공정이라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생산 순서인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이런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모듈 단위로 블록을 쌓아 올려서 나중에 3개 정도의 블록을 합체하면 완성이 되도록 하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이고 비용 소모적인 프레스, 차체, 도장 공정을 어느 정도 단순화하고 차량 생산을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고안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로보택시 생산 시점에는 지금 로보택시가 3만 불보다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So yes, and you will be able to buy one. We expect the cost to be below $30,000. 그 정도 되면 아마 생산 원가는 그거에도 못 미치는 2만 불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로보택시를 부품 수를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다고 하고요. 차체의 블럭을 보시면 굉장히 큰 패널들을 써서 기존에는 차량을 조립할 때 엄청나게 많은 외판들이 부착이 됐는데 지금 한 2-3개 단위 정도까지 압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를 거의 2만 불대에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테슬라는 다른 기업체의 협력을 통해서 물리 AI 디바이스를 빠르게 보급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스스로 이제 아마도 저렴한 차량 많이 찍어내는 그런 전략에 더 주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판 자체가 우선 도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장이라는 게 이제 페인트 칠 색깔을 입히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드 T 모델이라 해서 그 굉장히 대량 생산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생산 제조 혁신을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차면 소비자들이 세계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색깔을 선택하지 않고 도색을 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외판을 사용을 해서 도장 공장을 상당 부분 이제 축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 단위로 사실은 이제 기가 캐스팅이라는 그 큰 기술의 흐름을 테슬라가 이전에 바꿔놨는데요. 이 기가 캐스팅이라는 그 바닥의 블록을 3개 단위로, 그러니까 사실은 전면, 후면, 그리고 가운데는 배터리 팩으로 구성을 해서 이 레고 블럭처럼 그 위에 구동부를 얹고 그 다음에 차체 인테리어 외장을 얹어주는 이런 혁신적인 공정을 좀 사이버 트럭에서 이미 보여줬고, 이렇게 블럭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제어 단위의 전장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혈관처럼 복잡하게 차 안으로 뻗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신 표준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케이블도 단순화해서 그냥 케이블 소켓을 꼽으면 3개 블럭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굉장히 단순한 모습들이라든지 혁신적인 그런 공정들을 이미 사이버 트럭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공정은 분명히 차세대 플랫폼인 로보택시에서는 적용이 확실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하고 다르게 색상이 좀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그 엔지니어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흘러나온 걸 봤을 때 스테인리스 철판은 아니지만 분명 도장 공정은 굉장히 단순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페인트샵, 이제 스프레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필름을 덧붙인다든지 복합 재료에다가 굉장히 단순화된 공정을 거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그 엔투엔드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제 버전 12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부터 불과 1년밖에 안 지났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이냐면 그 전까지는 자율주행의 완성에 대해 의심하시던 분들도 테슬라 FSD를 경험하고 나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FSD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를 다니더라도 사실상 개입할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들 내용을 보면 엔지니어들도 테슬라 자율주행 AI 모델은 거의 완성에 가까워서 AI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놔두기만 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그 수준이 발달돼 있다고 해서 이미 그 로봇이나 다른 그 사업부서로 엔지니어들이 이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거의 완성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엔투엔드 모델의 방식을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모델들을 바구니 안에 경우의 수들을 담아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구니라는 규칙 안에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은 다 바구니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담는 과정 중에 하나씩 바구니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엔투엔드 모델의 바구니는 말하자면 계속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주워 담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들이 빈도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AI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지금의 케이스들이 모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구니 밖으로 떨어지는 그 예외적인 사항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에서도 엔투엔드 방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의 환경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사실 중국이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을 점점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외 사항들을 많이 바구니 안으로 주워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외 사항이 어디가 많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대부분 질서를 잘 지킬 거고, 도로 상황도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을 상상해 보면 미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교통 상황일 거고, 예외적인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학습한 AI 모델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적용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테슬라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엔투엔드 모델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한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에도 사실 중국에 진출을 해서 많이 배웠던 거거든요. 중국에 진출해서 밸류 체인들을 쌓으면서 현지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공부를 받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품 생태계가 자라나고,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그것을 활용을 해서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중국은 아마 테슬라를 들여와서 중국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아직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레벨 3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차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를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확산 보급하는 데 굉장히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정보들로는 아마 올해 중에 FSD를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FSD 기능이 지금은 북미 내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FSD를 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소송하겠다 이런 집단도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한국도 분명히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 부분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고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도 본인들의 엔투엔드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본격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반기 정도면은 몇 개 브랜드에서 테스트 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실 테슬라가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통해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지 엔지니어들을 중국 입장에서는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BYD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안에서도 BYD는 사실 고급 라인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양왕이라든지 펑청바오라든지 서브 브랜드를 통해서 고급 라인업으로 진출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스마트카는 사실 오히려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3대장이라고 불렀던 니오, 리오토, 샤오펑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최근에 화웨이 기반으로 하는 이런 진영이나, 앞서가는 스마트카 기업에 비해서는 그 자율주행 기능이 상당히 갖춰진 게 없다, 이렇게 좀 여겨졌는데, 중국의 스타트업들, 뭐 모멘타라든가 아니면 화웨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당연히 BYD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면 어떻게든 그 기술을 담으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나온 신의 눈이라고 하는 가스아이라고 하는 그 기술은 자율주행에서는 좀 먼 기술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급형에 무료로 탑재된다는 그 신의 눈이라는 첨단 보조 주행 기능에 가까운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AI 컴퓨터도 그렇고 센서들도 그렇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 고급 라인업의 화웨이라든가 이런 차량들과는 경쟁하기엔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BYD가 노린 거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보여져요. BYD가 지금 중국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해외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 14개 공장을 갖고 있고요. 해외에 이제 8개 공장이 곧 완공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중남미 지역, 동남아, 호주, 유럽 이런 지역에서 사실 BYD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지역 안에서는 BYD하고의 경쟁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초중반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 굉장히 저렴하게 차를 만들 거다, 반값 전기차를 만들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 시장도 먹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BYD는 1,000만 원짜리 소형 차를 내놓고 있어요. 시걸이라는 소형 전기차를 내놨는데 굉장히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A
B 세그먼트의 굉장히 작은 차는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에서 또 호주,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는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량에 만약에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의 눈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수준 첨단 보조 주행 기능만 갖춰져도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1,000만 원대의 차량에 그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성능을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잘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사실 테슬라의 주가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싶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다른 브랜드들이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IT 지원형에서 넘어온 브랜드들, 그래서 화웨이 특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화웨이가 저희가 알다시피 IT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하고 사실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의 한 11개 브랜드 안에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올려주고, 완성차 브랜드들은 자동차의 거의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웨이 브랜드 안에 하이마라고 하는데, 인텔리전스 모터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화웨이 진영 안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은 그 전까지 주목 못 받던 브랜드들이 갑자기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딥시크 쇼크를 좀 받았어요. 단일 기업 차원에서는 또 그렇지만 사실 국가 차원에서 그 물리 AI를 밀고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갖추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미 중국은 단일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 포트폴리오로 좀 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수십 개 기업들이 있고, 뭐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라든가, 뭐 춘절 행사에서도 보여줬듯이 뭐 휴머노이드 수십 대가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이 뭐 험지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발전 속도가 무섭다. 뭐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이제 회수형 로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뭐 스페이스 스테이션 같은 것도 짓고 있고, 또 군사 관련 그런 뭐 차량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이미 테슬라를 굉장히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단일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이 이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칩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우호 국가를 통해서 이제 들여온다든지, 뭐 심지어 인도 같은 국가를 통해서 우회 수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규제 이전에 많은 재고를 쌓아놨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화웨이 같은 기업은 어센드 910이라고 하는 GPU, 사실상 최근에 가장 표준으로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를 스스로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어요. 또 자율주행차 분야 같은 경우에도 미오나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추론 칩을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것을 주로 사다 썼는데, 이미 올해부터는 자체 개발한, 물론 TSMC를 통해서 생산을 하지만 자체 개발 반도체 칩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물리 AI라고 얘기하는 것의 매개체,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 AI 디바이스로는 그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공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로봇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의 행동 프로세스를 보면 인지, 판단, 제어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다 로봇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로봇의 범주 안에 들어요.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이 대표적인 물리 AI 디바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로봇 가운데서도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것을 통해서 휴머노이드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줬거든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굉장히 강력한 제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조 기업이라는 것은 그 공장 환경 안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게 학습시키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부터 옵티머스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업 전략과 조금 차별을 뒀어요. 어떻게든 저렴하게 생산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로봇 컨셉 자체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딴 데는 수억 대의 이제 로봇을 한 10대 정도 만들어서 연구 실험용으로 그간에 개발을 해왔다고 하면, 테슬라는 정말 그 자동차 정도 되는 가격에 수천 대씩 찍어내겠다라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AI 디바이스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학습을 할 수 있느냐가 AI 모델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로봇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결국 휴머노이드에서도 앞설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지금도 공장 안에서 이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티칭이라 그러는데 이제 교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AR 고글 같은 걸 끼고 센서 장갑을 끼고 로봇이 학습할 수 있도록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AR 모델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사실 로봇을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테슬라의 FSD처럼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면 AI 스스로가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봇들이 직접 다니면서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남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의 과정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저렴하게 로봇을 많이 찍어내야 될 걸로 보여요.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사는 세상 안에 가장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폼 팩터라고 하죠. 이제 형상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어요. 책상의 높이, 뭐 공장에서도 버튼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공장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 사실은 기존의 공장 안에 그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집어넣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 전까지는 이족 보행조차도 쉽지 않았거든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행동을 거의 다 흡사하게 모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가 저렴하게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쓰기 좋은 로봇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궁극에는 가정용 로봇, 항상 테슬라가 영상을 보여줄 때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 사람과 친근한 로봇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시간 안에 일어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정으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가설로는 단계를 밟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테슬라의 공장 안에서 단순 작업들을 대체할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천 대의 로봇, 그다음에 뭐 수만 대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죠. 많은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을 AI에 기반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 선순환의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쌓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람 가까이로 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모빌리티의 단계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래서요. 택배차가 이를테면 집 앞까지는 오지만 택배차에서 집 안에 물건을 날라다 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당연히 택배차가 집 앞까지 스스로 오게 될 거고 자율주행 차에서 상자를 집 앞까지 놔주는 과정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과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하게 됐잖아요. 길에서도 마주칠 테고 아마 집 앞에서도 마주칠 텐데 여전히 거리는 좀 있을 거예요. 안전 이슈가 크지 않은 상황까지 갈 거고 가정에까지 보급되려면 좀 시간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로봇 산업을 가장 크게 좀 보고 있는 이유도 저희가 지금 자동차 시장을 보면 신차 시장이 8,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승용차가 연간 판매되는 것이. 근데 저희가 지금 70억 인구인데 가정에 하나씩 보급된다. 지금의 자동차처럼. 그러면 가치가 훨씬 클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 IT 시대에 들어서 가장 성공한 기기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시대를 열었을 때 저희가 PC 시장을 생각해 보면 PC 시장이 디바이스로서 가장 성공한 디바이스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 노트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근래까지는 가장 각광받는 디바이스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안에 들어온 디바이스, 이 시대에 성공했던 기업들이 아마도 뭐 메타, 구글 이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장은 무엇이 될까요? 넥스트 디바이스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AR 글라스도 시도해 봤었고요. 다양한 기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말 그대로 메가 히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 IT 기업 입장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그 가전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게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뭔가요? 로봇이 이미 적용된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굉장한 히트를 했죠. 그렇지만 이게 모바일 기기를 대체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가정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자동차 시장도 어떻게 보면 대수로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마어마한 시장이지만 저희가 핸드폰 같이 아니면 스마트폰 같이 한 명씩 다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다음엔 뭐가 될까 좀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 보급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통합한 하나의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탁도 할 수 있고 식기세척도 할 테고 아마 청소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로봇이 기존의 가전을 다 대체하는 역할을 해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든 엔비디아든 IT 공룡이라고 하죠. 이런 커다란 기업들이 모두가 휴머노이드의 다음 넥스트 디바이스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가전사들도 이제 넥스트 디바이스로 다들 로봇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을 거의 완성의 눈에 앞두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완성하는 데 주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면, 넥스트텝은 물리 AI 디바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널리 보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계를 어떻게든 갖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언급드렸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찍어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요. 휴머노이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2만 불대 안에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겠다. 지금 그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 이유는,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바리스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육축 관절 로봇이라고 하는데 팔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서 커피를 옮겨주잖아요. 근데 그 로봇만 해도 사실 2만 불, 3만 불, 그다음에 인프라까지 세팅하려면 거의 억대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가격 안에 완전체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이런 디바이스들을 빨리빨리 찍어내는데 굉장히 주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